남도 포럼 회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뜻하지 않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 남도 포럼이 2월에 이어서 3월에도 정상적인 정례 포럼을 개최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3월 달에는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대신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눠볼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공자님에 관한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공자님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세계의 4대 성인으로 예수,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를 꼽습니다. 이 가운데 한 분이 공자님인데 사실 예수님에 관해서는 금년이 2020년이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탄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서력 기원을 삼지 않는가요? 그래서 그걸 비포 크리스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의 시기를 비시로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4대 성인 가운데 예수님은 연수로는 그렇게 오래된 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석가모니와 공자가 가장 오래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석가모니는 BC 563년에 태어나서 483년에 80세로 사망하였고, 공자님은 BC 551년에 태어나서 479년에 73세로 사망하였습니다. 마호메트는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늦지요. AD 571년에 태어나서 632년에 62세로 세상을 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분을 우리는 세계의 4대 성인이라고 꼽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공자님은 그의 사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째, 동양사상의 원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의 기본 정신이 곧 공자님의 정신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양권 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세기에 새롭게 부활한 거대한 인문학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공자님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님은 여러분들 중국 역사를 공부할 때 춘추 전국시대라고 흔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 가운데 전반기가 춘추이고 후반기가 전국인데 공자님이 태어나기는 전국시대가 아니고 춘추시대의 말기, 곧 주나라 시대인데 그 주나라 영왕 21년 노나라 창평향, 현재의 산동성 곡부현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자님의 아버님은 숭양흐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시시성을 가진 아내를 맞이해서 여기에서 딸 9을 낳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특히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딸은 대를 이을 수가 없고 조상을 봉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딸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다시 제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치한 부인에게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맹피입니다. 그러니까 맹피는 공자님의 이복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맹피가 신체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법과 법도로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자님의 아버님은 가문을 잇고 봉제사를 하기 위하여 건강한 아들을 얻기 위하여 70세가 넘어서 불가피하게 동료 무사인
안양의 세 번째 딸인데 당시 채 20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17세였던 것 같습니다. 안징제라고 하는 소녀를 취하여 공자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70세가 되어서 20 미만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분입니다. 사진이 보이시죠? 공자님이 태어났다고 알려진 조그만한 산 밑에 굴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이 산에 보이는 굴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동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징제, 그러니까 공자님의 어머니께서는 등남을 위해서 이제 공자의 아버님과 결혼을 했는데요. 사실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든 부부의 연을 맺어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는데 그때는 그러기 위해서는 흔히들 산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부에서 약 2km 떨어진 니구산입니다. 산 높이는 340m니까 그렇게 높지 않는 곳입니다. 니구산에 가서 기도를 올렸고 그곳 석불에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부자동에서 공자를 낳았습니다. 이보경 맹피에 이어 둘째라는 뜻으로 버금중자를 써서 이름을 중리라고 하였고, 그러니까 버금중자에다가 니구산에 니자를 써서 중리라고 했으며, 태어날 때부터 머리 정수리 부분이 한가운데지요, 움푹 들어가는 등 정상적인 어린애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어머니인 안징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저히 키우는 정이 들지 않아서 출산 장소인 동굴에 두고 그냥 마을로 내려와 버렸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정이란 것이 참 대단하지요. 모정에 끌린 어머니가 며칠 뒤에 그곳에 다시 가봤더니 독수리와 호랑이가 교대로 젖을 먹이고 있어서 그것을 본 어머니께서 이 애는 반드시 후에 큰 인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데리고 와서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자님이 3살 때 부친 숭양흘이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권리라고 하는, 지금 공부가 있고 공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동네에서 함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게 된 것이죠. 공자는 17세 때 공자의 어머니께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버린 어머니마저도 1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한 2년여를 혼자 살다가 19세 때 송나라, 당시의 송나라입니다. 그 당시는 나라가 조그마한 도시국가니까 바로 인근 나라였겠지요. 송나라 올관시라는 성을 가진 여성과 결혼해가지고 20세에 외아들 리를 낳았는데 꿈에 큰 잉어를 보았다고 하여 이름을 리라고 지었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백어라는 이름을 주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공자 이래 8대가 모두 외아들이었다가, 그러니까 큰 성인들 후에는 반드시 어떤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외아들이었다가 8대 공겸생에 이르러서야 아들 셋을 둠으로써 8대 독신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공자님의 소년기, 청년기의 삶은 대단히 곤궁하였으나 공자님은 열심히 공부하여 위나라의 하급 회계 관리에 해당되는 위리로 출발해가지고 40세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읍장에 해당하는 제라는 관직에 올랐고, 후에 토지 민사를 담당하는 사공이란 직책에 올랐고, 드디어 52세 때가 되어서 현재 법무부 장관 직책이라고 하는 대사구라고 하는 직책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의 상고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생각은, 상고라고 하는 것은 옛것을 숭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시의 집권층과 뜻이 맞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55세 때 제자들과 함께 자기 고향인 노나라를 떠나서 주유천하에 들어갑니다. 공자님은 13년 동안 72명의 군주를 만나서 그의 기본 사상이요 철학인 인을 바탕으로 한 덕치를 역설하였지만은 한 사람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드디어 68세 때
고향으로 돌아와 교육과 저술에 전념하다가 73세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공자님의 말년과 개인사는 대단히 불행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 1년 만인 69세 때 애와들 독자인 리가 나이 50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보다도 먼저 세상을 아들이 뜬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며느리는 아들 공급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사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이 자사를 시아버지인 공자님에게 남겨두고 서씨라는 집안으로 재가를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공자님은 아비는 물론이고 모조차 없는 손자를 나이 70이 넘어서 맡아 키워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 가르치는 것을 재미 삼으려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72세 때 공자님이 가장 사랑했던 애제자 안연이 32살로 요절을 해버립니다. 이때 공자는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통탄에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자의 상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듬해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아서 마치 공자님과 친구처럼 지냈던 자로가 위나라의 내분에 휩싸여 스스로 죽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젓갈에 담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역적으로 몰린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시신을 젓갈에 담겼던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로의 부음을 듣자 공자는 사우예로 이를 뜰 가운데 넣고 곡을 했습니다. 자로가 죽은 후 6개월 후에 공자님도 드디어 세상을 떠난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애제자의 죽음에 대해서 공자님이 얼마나 비통해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자님이 세상을 뜨시자 제자들은 모두 무덤 옆에 여막을 짓고, 그러니까 운막입니다. 여막을 짓고 3년의 심상을 지냈습니다. 3년의 복상이 끝난 후에 모든 제자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단 한 사람, 자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단목사라고 하지요. 이 자공만이 그가 외지에 나가 있어서 스승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통탄하며 다시 3년 복상을 했다고 하니까 자공은 6년간 스승의 상을 입었지요. 지금도 공림의 3도에 들었으면은 오른쪽에 자공이 늦게 도착하여 장례식에 참석치 못한 것을 통탄하면서 심었다는 해목의 고사된 밑둥이 남아있고 그 옆에 자공수 식해라고 쓰여진 섭비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비석의 네 번째 글자인 식자, 힘을 식자에 획자 하나가 가운데 획자가 빠져 있습니다. 식자는 가운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로 끝나버립니다. 이것은 많은 제자 가운데 자공이 불참하였기 때문에 일부러 한 획의 식자에서 한 획을 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글자를 만들어 쓰기도 하는 중국인들다운 이 얘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자의 후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공씨들은 스스로를 일컬어서 세계 제1가라고 하여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양사회에서 성인으로 숭상받는 공자의 후손이라는 점과 2500년에 걸쳐 역대 왕조로부터 특별한 애우를 받아온 공부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공시성원이라는 책자에 의하면 공시의 먼 조상은 소호인데 공자는 소호의 49대손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모든 공시들은 그들의 대수를 이야기할 때 소호까지 소급하지 아니하고 공자님으로부터 비롯하여 공자 몇 대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자의 아버님 승량흘은 나이 70이 넘어 안징제라는 소녀를 취하여 공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19세 때 올관씨와 결혼하여 20세 때 애아들 공이를 얻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공자의 아들 공이부터 시작하여
8대 공겸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외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곰겸생에 이르러서야 아들 셋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8대까지, 셋째는 6대까지 전하여지다가 모두 대가 끊어졌고 둘째 공등입니다. 둘째만이 자손이 번성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씨의 모든 자손들은 8대인 공겸생의 둘째 아들 공등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공자의 적손은 대대로 산동성 곡부에서 거주하였는데 42대 공광4대 아들 공인옥 한 명만 남고 모두 살해당하는 참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공씨들은 모두 43대 공인옥을 공씨 집안의 중흥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인옥은 아들 넷을 두었는데 둘째와 셋째는 2대 만에 대가 끊기고 큰아들 의와 넷째 아들 훈만이 대를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공씨 집안에서 자의 향렬에 따라 이름을 짓기 시작한 것은 56대 때부터라고 합니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지요. 명태조가 10자를 하사하였고 명나라 숭정제가 다시 10자를 하사하였으며 청나라 건융제가 다시 10자를 하사하였고 여기에 76대 장손인 공영이가 20자를 추가하여 현재는 모두 50자를 항렬로 쓰고 있습니다. 2500여 년에 걸친 공씨 집안의 내력을 기대한 공자 세가보는 30년에 한 번 간단하게 보완하고 60년 한 갑자지요. 60년에 한 번 전면적으로 보완 편찬합니다. 가장 최근의 전면적 편찬은 1937년에 편찬된 민국대보이니까 그때 76대 장손인 공영이가 주관하였습니다. 횟수로 본다면 이제 새로운 공자 세가보가 간행될 때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향을 떠난 공자님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북종과 남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데 고향을 떠난 후손들의 어떠한 후손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의 후손들은 2500여 년에 걸쳐서 대대로 곡부에서 세거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적자가 고향을 떠난 것은 단지 3번뿐입니다. 첫 번째로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공자의 구대손 공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춘추 전국시대 때 일인데 전국시대 말기에 서력으로 따지면 약 BC 264년부터 208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이때 진나라 시황제가 유명한 분서갱유영을 내릴 때 공부는 선조 때부터 전해 내려온 논어 등 서적을 벽 속에 숨겨놓고 고향 곡부를 떠나 숭산에 은거하여 살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공부가 고향을 떠난 후 그 동생 공등이 조상의 제사를 지냈고 이에 따라 한나라 고조는 그를 봉사관이라고 하는 직책에 봉하였습니다. 벼슬에 봉하였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노벽이 바로 공자의 후손이 고향을 떠나면서 후세의 조상의 서적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담장 속에다가 서적을 숨기고 떠났다고 하는 그 벽의 비석입니다. 두 번째로 고향을 떠난 사람은 48대손 공단우입니다. 송나라 고종 2년에 금나라의 진입을 받아서 송이 수도를 이만, 현재의 항주입니다. 이만으로 옮길 때 공단우도 고종과 함께 그쪽으로 따라갔는데 고종은 절강성 구주에 공묘를 건립하고 니산과 공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곡부에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모방을 해서 거기에다가 공자님 사당을 짓고 공자님의 이 시신을 모시는 분묘를 짓고 했던 것입니다. 이후 이들이
구주를 비롯하여 장수, 쓰촨, 저장, 장시, 안휘, 후지엔 등지에서 번창하였는데 이를 공씨들의 남종이라고 합니다. 공단우는 아들이 없어 남쪽으로 내려갈 때 조카 개를 데리고 갔는데 공단우가 죽은 후 그 개가 자기를 세습하였습니다. 공단우가 남행한 후에는 그 동생인 공단조가 곡부에 나와서 조상 제사를 모셨는데 금나라도 그를 연성공이라는 벼슬에 보응함으로써 이를 공씨의 북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씨의 적통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금나라가 몽골에 점령될 때까지 105년 동안 6대에 걸쳐서 2명의 연성공이 북쪽에도 있었고 남쪽에도 있었고 이렇게 2명의 연성공이 존재했던 시기가 이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원이 중국을 통일한 후에 원나라의 세조 쿠빌라이는 연성공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것을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씨 집안의 의견을 물었는데 남종 연성공인 공수가 곡부 자손이 선영을 지켜온 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남종이 북종에게 양보를 하겠다고 하여서 공씨가의 대통은 다시 북종이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고향을 떠난 사람은 76대 손 공영이의 아들로 최후의 연성공, 제32대 연성공입니다. 연성공인 공덕성입니다. 그는 1936년 이른바 774변으로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고향을 떠나서 장개석의 국민정부를 따라 중경으로 갔다가 다시 1948년 대만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이제 대만 정부에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장개석总统 밑에서 고시원장, 우리말로 하면 총리급입니다. 고시원장 등을 맡다가 2008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따라서 공씨의 적통 후손은 현재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공덕성의 후손들인데 78대인 공유익은 일찍 죽었고 79대 손인 공수장과 80대 손인 공우인이 현재 대만에 생존해 있습니다. 사진 보시지요. 76대 손 그리고 마지막 연성공인 연성공의 아버지인 공영이의 화려한 옷을 입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성공이라고 하는 77대 손 공덕성의 대만 정부에서 고시원장을 지낸 공덕성의 가족 사진입니다. 다섯 번째, 공부와 그러니까 공자님 가족들과 청나라 황실과 혼인했던 이 얘기를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청나라를 건국한 만주족은 무력으로 한족을 굴복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문화적으로는 한족에 동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그 나라를 복속시키기는 쉬워도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열등한 문화가 우월한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역사에 증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만주족이 한족의 문화 가운데 가장 부러웠던 것은 학문과 사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나라 이래 국가 통치의 근본이 되어온 유학에 대한 동경은 만주족의 한화를 촉진하였습니다. 청나라의 최전성기를 이루간 건융제는 공자에 대한 숭모심이 대단해서 참배를 위해서 곡부를 8차례나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71대 손으로 연성공인 공소한에게 6편의 시와 담비모피로 만든 망토를 하사하기도 하고 그 고조모에게는 6대함이라는 편액을 내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6대에 걸쳐서 함께 엿을 먹는다는 뜻인데 6대에 걸쳐서 가족들이 화합하면서
함께 떨어져 살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이 대단히 즐겁고 복되고 축복받는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6대 하미의 글자의 내용입니다. 건융제가 공부를 방문했을 때 공소환의 13살 먹은 아들 공헌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생김새와 인품이 대단히 높게 보여서 장래 국가의 동양이 될 제목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름을 공헌배라고 고쳐주고 흠간약관 저청표라고 하는 글씨를 써주는데 이 말 뜻은 약관의 단아한 모습을 기쁘게 내가 바라보노라, 황제가 바라보노라 하는 뜻입니다. 이런 글씨를 써주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건융제에게는 황후소생의 외동딸 공주가 하나가 있었는데 역술가들이 그녀의 사주를 보고 황제보다도 더 존귀한 집안으로 혼인하여야 재난을 면할 수 있는 사주를 지녔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러한 집안은 공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황실은 흥망이 있지만 공부는 왕조의 흥망과는 상관없이 그 당시로 치더라도 2000여 년이 지속되어 온 대기족 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융제는 공주를 공헌배에게 출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만주족에게 내려오는 불문율입니다. 만한불통혼입니다. 만주족과 한족은 혼인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문율입니다. 이런 관례 때문에 우선 공주를 한족인 당시의 협판대학사 겸 호부상서, 요즘 말로 하면 재무부 장관이죠. 우민중에게 수양딸로 입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을 우씨로 바꿉니다. 만주족 성에서. 그런 다음에 공헌배와 혼인을 시켜서 자기들의 불문율을 피해가기는 편법을 동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공부에서는 그래서 그녀의 새로운 성인 우씨의 성을 따서 우부인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공주가 공부로, 그러니까 공자님 집으로 시집 올 때에는 북경에서 곡부까지 수천 상자의 혼수품이 3개월간 매일 운송되었다고 하며 마을 7개, 공장 8개, 장원 12개를 혼수품으로 가져왔고 중국 전래의 보물인 상주 10공 한 벌도 가져왔다고 합니다. 황실에서 대대로 보물로 여기는 것이죠. 공주가 공부로 시집 오면서 그 입양가인 우씨 일족도 공부로 함께 옮겨와서 살게 되었는데 공부에서 공씨 이외의 친척이 같이 거주하게 된 것은 이 우씨 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공주가 공부에 시집 온 후 황제와 황후, 황태후는 모두 공부를 찾았는데 그때마다 연성공 공소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산동성의 경계인 덕주까지 가 마중하였습니다. 성의 경계까지 가서 마중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애우를 갖추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공주와 공헌배는 아들이 없었고 딸만 하나를 낳았는데 그마저도 어려서 세상을 떴습니다. 공헌배가 30살이 지나도록 후사가 없자 그 동생의 이름은 공헌증입니다. 동생의 아들 공경용을 양자로 세워 대를 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공부의 적통은 공헌증의 실제 아들인 공경용의 후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공경용은 양모인 공주에 대해서 끝까지 효도를 다하였다고 합니다. 공경용을 양자로 삼았고 그 후 쭉 이어져 내려오는 공씨 일가의 중요한 연역은 이와 같습니다. 공헌배와 공주가 세상을 뜬 후 공부에서는 공주가 시집온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신의를 가묘에 모시지 않고 별도의 모운당을 지어 모셨고 공림에 있는 두 사람의 합장되어 있는 묘는
지금 공부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의 유명한 관광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자와 적장손에 대한 황실과 사회의 애우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역사에서 특정 개인의 사후, 그와 그 자손들에 대한 애우에 있어서 공자를 능가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주나라 경왕 41년 공자가 73세로 세상을 뜨자 경왕은 그에게 니부라고 하는 칭호를 내렸는데, 이후 역대 왕조의 제왕들은 온갖 자기를 내려서 그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였습니다. 첫째, 주나라 경왕은 니부라는 칭호를 내렸고, 당나라 고조는 선사라는 칭호를 내렸고, 당나라 현종은 문선왕이라는 칭호를 내렸고, 원나라 성종은 대성지선 문선왕이라는 칭호를 내렸으며, 청나라 순치제는 대성지선 문선 선사라는 칭호를 내렸고, 드디어 중화민국에 데려와서는 대성지성 선사라는 칭호를 공자님에게 추증하였습니다. 또한 역대 왕조의 황제들은 공자의 적장손에게 다양한 자기와 봉지를 하사하여 공자에 대한 제사를 모시고 귀족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공자의 적장손들에게 내린 자기는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면 표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한편 역대의 황제들은 공부를 방문할 때마다 공자를 칭송하는 편액을 공부, 대성전 등등에 내걸었는데, 이는 스스로 문장 실력을 과시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었지만은 그만큼 공자님을 존경했다는 뜻이 새겨져 있다고 볼 것입니다. 역대 황제들이 공부에 내린 편액 가운데 한두 개만 추려서 본다면, 우선 청나라의 옹정제가 쓴 것입니다마는 생민미유라고 하는 현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난 이래 공자와 같은 성인은 없다 하는 뜻이죠. 두 번째, 만세사표라는 또 편액이 있습니다. 청나라의 강희제가 쓴 것인데 만세토록 모범이 될 만한 위대한 스승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문제자라는 뜻입니다. 편액이 걸려 있는데 이것은 청나라 광서제가 쓴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문화가 여기에 남아있다 하는 뜻이랍니다. 다음으로 오늘날 많은 관광객들이 곡부를 갈 때에 흔히 삼공을 찾는데, 삼공이 무엇입니까? 첫째, 공묘입니다. 여기서 묘는 묘지라는 뜻이 아니고 사당이라는 뜻입니다. 공묘, 공자의 사당. 그 다음에 공부, 공자님을 비롯하여 그 후에 후손들이 자자손손 살아왔던 곳. 그리고 공님, 공자님을 포함하여 그 후손들이 죽어서 묻힌 묘지, 묘원, 세 개를 우리가 삼공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함께 들러보시죠. 공자의 고향인 산동성 곡부현에는 권리가라는 거리가 있고 그 끝에는 공자와 관련된 유적인 삼공, 공묘, 공부, 공림이 있습니다. 공묘는 공자님의 제사를 모시는 공간이고, 공부는 공자님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며, 공림은 공자님의 묘소를 비롯하여 그 후손들이 죽은 후 묻힌 공간입니다. 먼저 공묘를 보시겠습니다. 공묘는 BC 479년 공자가 세상을 떠난 1년 뒤인 BC 478년 노나라 애공이 공자가 살던 집에서 제사를 지낸 것에서부터 출발하였고,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던 향당에 사당을 짓고 위패를 모신 데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한나라 이후 공자의 위상이 크게 오르면서 차례로 확장 중수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명나라 청나라 때에 이르러 크게 중수되어 오늘날의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지극한 성인을 제사 지내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지성묘라고도 합니다. 지금의 공묘는 북경의 자금성 다음의 큰 규모로 남북으로 1.3km를 축으로 장방향에 모두 54개의 문과 466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경의 황제들이 거치하던 자금성이 999칸의 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규모지만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라고 하면 얼마나 큰 규모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8개의 출입문이 있는데 곡부 고성의 정남문은 만인궁장으로 여기에서부터 공묘의 외부가 시작됩니다. 만인궁장의 높이는 약 7m, 둘레가 4km이고 성벽 앞에는 약 3km 깊이의 해자가 둘려 있습니다. 만인궁장을 지나면 명의 만역제 때 건설된 앙성문이 있는데 이 문은 황제의 방문시나 큰 행사가 있을 때에만 개문되었다고 합니다. 앙성문을 지나면 공묘 신도라고 불리는 근 100m에 이르는 잣나무길이 나오고 그 끝에 공묘의 전문인 금성 옥진방이 나옵니다. 이곳을 지나면 마침내 공묘의 전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부터 공묘의 정전인 대성전까지는 모두 7개의 문을 거쳐야 합니다. 대성전은 공묘의 정전으로 자금성의 태화전에 이어 중국 제2의 건축물로 꼽힙니다. 테두리에 용을 조각한 지금의 현판은 글자 한자의 크기가 1m에 이르는데 청해 옹정제의 글씨라고 합니다. 대성전은 높이가 24.8m, 폭이 45.78m, 길이가 24.8m에 28개의 돌기둥이 받치고 있습니다. 정면 10개의 원기둥에는 황제를 상징하는 발가락 5개를 가진 2마리의 용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대성전 안에는 닷집이 있고 그 닷집 안에 공자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공자상은 황제와 동등한 12류 멸류관에 12장복을 입고 까만 진규를 들고 3.35m 높이로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 지성, 선사, 공자, 신이라는 위패가 있습니다. 공자상의 동서양쪽에 사성이 그러니까 복성공, 술성공, 종성공, 아성공이 공자의 대례복과 같은 구류멸류관에 구장복을 입고 손에 궁규를 들고 2.6m 높이로 앉아 있는데 여기에서도 공자의 위상을 잘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부를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공부는 공묘 동쪽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대저택으로 공자의 자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곳으로 공부로 들어가는 대문에는 성부라는 다시 말하면 성인이 사는 곳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송나라 인종 16년에 처음으로 공묘 동쪽에 건설되고 명나라 태조 10년에 연성공부로 재건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공부는 12,470평방미터의 면적에 480여 개의 방을 가진 152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대 황제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은 공부는 산둥, 허베이, 허난, 장수,
안휘 등 5개 성에 총 2억 1,600만 평의 땅을 소유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수백 개의 재산관리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풍족했던 공부 살림살이도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이 건설되면서부터서는 매우 궁핍하여졌고 공부의 집사는 빚을 얻고 갚는 데 급급해야만 하였다고 합니다. 공부대문에서 가운데 길을 따라 6개의 정원을 지나면 내택문이 있는데 이 문을 넘으면 이곳의 주인인 연성공과 그 가족들이 사는 안채가 있습니다. 공부에는 약 500만, 많았을 때에는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약 500명의 하인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안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불과 10여 명뿐이었습니다. 물을 길러 나르는 물꾼들도 안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담장에 뚫려 있는 수구로 물을 부어 넣어야만 할 만큼 남녀 유별이 각별하였다고 합니다. 연성공이 외출할 때면 그 규모가 실로 대단했는데 폭죽꾼 1명, 징치는 사람 1명, 북치는 사람 4명, 꽃갈모자 쓴 사람 4명, 향로 든 사람 4명, 술에 인도하는 사람 3명, 마부 4명, 가마꾼 8명, 예비 가마꾼 1명, 가마꾼 보조 2명, 수행원 9명, 하인 15명, 곡물 운방꾼 1명, 착꾼 1명, 호위 무사 등 무려 100여 명이 시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공부에는 황제를 비롯한 직사, 대신, 명사들의 출입이 잦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님 접대를 위한 음식 문화가 발달하였는데 이를 공부가식이라고 하고 이곳에서 열리는 잔치를 공부연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황제를 접대하기 위하여 차려지는 만한 전석이 가장 화려하고 풍성한 음식인데 이때는 404종의 각기 다른 그릇에 196가지의 요리가 차려지고 상어 지느러미, 곰 발바닥, 낙타 발굽 등과 같은 특이한 요리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발달된 음식 문화는 자연스럽게 양조 기술의 발달로 이어졌고 여기에서 공부가주라는 지역 특산주가 탄생되었으며 이 공부가주는 오늘날에도 산동성을 대표하는 중국의 토속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립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왕의 무덤을 능이라고 하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황제의 무덤은 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한 단계 높은 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인을 제왕보다도 높게 보아서 성인이 묻힌 곳을 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넓은 중국에는 2림이 있는데 하나는 문성인 공자의 공림이고 또 하나는 무성이자 재신으로 섬김을 받는 관우의 관림이 그것입니다. 참고로 관림은 하남성 북부의 고도 낙양에 있습니다. 지성림이라고도 불리우는 공림은 공자를 비롯한 후손들의 공동묘원으로 2500여 년에 걸쳐 약 10만여 기의 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림은 곡부 북문 밖에 있는데 면적은 3000무, 1무는 30평입니다. 그러니까 몇 평이나 되는지 얼른 계산이 되시죠? 명실공히 세계에서 최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커다란 사가릉원입니다. 공림에는 10만여 기의 분묘 외에도 각종 수목들과 수많은 전각, 정자, 당, 방, 비들이 질비합니다. 공림에서 가장 윗대의 무덤은 공자의 묘이고 적장선으로 가장 아랫대의 무덤은 77대 공영의의 무덤입니다. 지금은 공자의 자손으로 삼공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정의 돈을 내면 누구든지 이곳에 묻힐 수 있는데 매장이 금지되고 있는 중국에서 공자의 후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대단한 특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자의 묘 정면에는 공자인 자사의 묘가 있고 그 옆에는 아들인 공리의 묘가 있어서 마치 품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주례의
군자, 포손, 불포자라는, 즉 아들은 손을 잡고 손자는 앉는다라고 하는 예법에 따른 묘배치라고 합니다. 공자님 묘 앞에서의 광경입니다. 마지막 이제 8번째로 공자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자의 제자 수는 3,000여 명에 달하였다고 하는데 그중 융예입니다. 예악, 사어, 서에 통달한 사람이 72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특히 뛰어난 10명을 우리가 십철이라고 합니다.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4개 분야로 나누어 가르쳤기 때문에 이를 사과라고 하는데, 십철도 각기 특정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후세에 이들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평가합니다. 예컨대 사과 십철이라고 하는데, 첫째, 덕행 분야에는 안연, 민작은, 염배구, 중궁이 뛰어났고, 언어 분야에는 제야, 자공이 뛰어났고, 정사 분야에는 염유, 자로가 뛰어났고, 문학에는 자유와 자하가 뛰어났다고 하는데 이들을 사학과 십철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많은 제자가 있다고 하여도 그 가운데 특별히 정이 가는 제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공자가 특별히 총애했던 제자로는 다음 몇 사람을 꼽습니다. 첫째, 안연입니다. 안연은 집이 가난하고 불우하였으나 이를 남을 탓하는 법이 없었고 학덕이 높아 공자의 대를 이을 제자로 지목이 되었으나 31세로 요절하였습니다. 이때 공자가 크게 상심했다고 합니다. 극기복례하였다고 하여 복성공으로 추봉되었습니다. 둘째, 자로입니다. 공자님의 제자 가운데 스승과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음에도 스승을 제일 잘 섬겼다고 합니다. 수완이 좋고 용맹하였으며 정치 방면에서도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위나라에서 벼슬 하다가 뇌분에 휩싸여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였는데 죽은 후에 그 시신이 젓갈에 담겨졌다는 소식을 들은 공자가 집안에 있던 젓갈 단지를 모두 치우게 하고 다시는 젓갈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하니 공자님이 자로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염경입니다. 염백우라고도 하지요. 공자가 덕행이 뛰어난 제자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였으며 그가 나병에 걸리자 공자는 제자에 대한 예가 아닌 윗사람에 대한 예로 문병을 하였다고 합니다. 공자는 이처럼 신분과 지위를 떠나서 학덕이 높은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게 항상 대접을 하였습니다. 넷째가 자공입니다. 앞전에도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만 공자의 제자 가운데 제아와 함께 언어에 뛰어났으며 이제에도 밝아 돈을 많이 벌어서 공문이 번영하는데 재정적으로 크게 기여하였다고 합니다. 공자가 별세하였을 때 외지에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치 못한 것을 통탄하여 다른 동학들이 3년상을 치른 것과는 달리 3년을 더하여 6년상을 치렀다고 합니다. 반면 공자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이기적 행동을 일삼아 공자의 문화에서 추방당한 제자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가 바로 염구입니다. 일찍이 노나라의 권력자 개강자의 신하가 되어서 공자님의 가르침보다는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는 등 개강자의 입맛에 맞는 정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자는 염구는 더 이상 우리의 무리가 아니다며 문화에서 추방하였습니다. 비록 한때 공자에게 파문당하고 추방당하였지만 공자의 72수제자 속에 들어가고 공문 십철에도 포함될 만큼 다방면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공자의 제자 가운데 여제자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3천여 제자 중 여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적어도 공문 십철 이거나 또는 72현에는 여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공자님은 남성 중심으로 제자들을 뽑았고 교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공시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시들이 적지 않게 거주하고 삽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공시의 중시조는 공자의 55대 손, 세로는 54세 손이라고 하겠죠. 인데 원나라의 한림 학사였던 공소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공소가 원나라 순제 때 노국 대장 공주가 고려의 31대 국왕인 공민왕에게 시집을 올 때 시종으로 배행하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한반도에서 귀화해가지고 회원군에 봉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주지는 창원군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한국의 공시들은 창원 공시였다가 조선의 22대 국왕인 정조 16년 때에 자기들이 공자님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조정에다가 곡부공시로 이름을 내려주기를 청하여 곡부공시로 정하여졌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곡부공시의 숫자는 7만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전남 고흥군 풍양면, 경남 창녕군 이방면, 경남 합천군 가야면, 경북 영일군 대송면, 충북 옥천군 이원명 등지에 집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시간여 걸쳐 공자님에 대한 이모저모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만 공자님은 이만큼 동양사회에서 널리 사상의 비조로서 존경받는 뛰어난 선생님인 것만은 틀림없고 따라서 중국에서는 그 공자님의 덕을 길이길이 표상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그 자손들에 대해서까지도 각종 관직을 하사하고 풍부한 사전을 내려서 공자님을 모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중국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날 서울에는 성균관이 그리고 각 시군 주요 요지에는 향교가 그리고 중요한 곳에 서원에 공자님을 비롯한 그 제자들이 모셔져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자님을 모시고 공자님을 공부하고 유학을 공부하고 하는 것은 비단 공자님 개인에 대한 존경이 아니고 그분의 사상과 그분이 폈던 인덕을 후세에도 계속 전승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